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기업협회 36기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길러잡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블로그 개설 전에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블로그 이름 정하기 라는 항목을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블로그 만들기 및 꾸미기, 그래서 블로그 만들기, 스킨 레이아웃, 대문 구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블로그 지수 만들기, 그리고 상위 노출하기 위한 노하우,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 이웃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네이버에 바뀐 기능들이 많아요. 바뀐 기능들이 많아서 그 바뀐 기능들 중에서 스킨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그 스크립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를 하기 전에 우선 유저들의 최근에 디지털 패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저들이 검색은 네이버에서 주로 하고, 대화는 카톡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간 소비는 페이스북, 그리고 정보가 필요할 때는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를 할 때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는 네이버, 소통할 때는 카카오,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는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이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생겨난 이후에 선 SNS 후 블로그의 경향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의 소셜미디어 영향력 강화로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이후에 블로그를 검색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이후에 블로그 검색 활용하는 유저들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저들이 컨텐츠를 볼 때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하는 경향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자체의 출처, 댓글, 좋아요 시선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하고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세 가지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 미어도 왜 네이버가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라고 합니다. 구글이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영향으로 구글을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 75%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네이버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 하루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켠 뒤에 네이버에 접속해서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검색하고 점심때가 돼서 네이버에서 거래처 점심 메뉴를 알아보고, 네이버 지도에서 광화문 맛집을 찾아서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보고 네이버에 블로그 오기를 훑어본 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요. 네이버 모바일 앱 시장 건수가 2018년 3월 기준으로 한 달에만 약 45억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저들이
선 SNS, 먼저 SNS를 검색한 후 블로그 정보를 찾고, 그리고 블로그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에서 블로그 리뷰가 압도적으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블로그를 하는데, 첫 번째, 블로그의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그 파워블로거들의 포스팅이 늘어나면서 협찬 문구를 써서 광고 의미를 알리는 글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블로그 정보는 상품 선택을 할 때 구매 기준에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유아용품, 교육용품, 부동산, 금융, 대출, 여행, 스포츠, 연예인,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가공하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마케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예시해 보는 그림은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제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정책자금의 이모저모라든지 기업 R&D 과제, 기업 부설 연구소, 농심보라든지 신보, 기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이런 이제 그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개인의 DB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인 브랜딩을 하거나 업체 홍보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DB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의 그 블로그에 달려있는 푸터에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 누른 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궁금한 정책자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고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B가 획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알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왜 내가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제 운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파워블로거 이것저것 다 운영할 것인지, 두 번째로 제가 운영하는 이 정책자금 마스터 블로그처럼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요 세 번째 보는 것처럼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쇼핑과 관련된 그런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블로그 운영 방향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이것저것 다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나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하는 블로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보는 블로그의 운영 방향은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딩은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하는 거, 저같이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로고와 함께 정부 R&D 지원사 부르는 이제 대제목 하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개인 어떤 브랜드를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니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도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정책자금 마스터, 아니면 정책자금 알파고,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름이의 나만의 예뻐지는 비법 스토리 등 이렇게 내 블로그만 보고도 이 블로그가 어떤 것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운영하는 개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영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이제 내 개인 브랜딩을 위해 시작하면 블로그 시작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블로그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프로필을 쓰고 스킨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스킨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스킨도 구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서 꾸미기라든지 아니면 나의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은 내가 관심 있는 글과 사진을 통해서 블로그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했다고 끝이 아니라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어쨌든 물론 뭐 내가 쓰는 글이지만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쌍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블로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블로거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이웃으로 맺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의 레이아웃은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사진폭이 740 픽셀인 2단 구성, 그리고 사진폭이 550 픽셀인 3단 구성, 그리고 사진폭이 900인 1단 구성 등 총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1단 구성 2가지 등 총 12가지의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크기 조절이 쉬운 형태입니다. 2단 구성의 장점으로는 이렇게 왼쪽에는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 조절이 쉽습니다. 가로폭 최대가 740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이 포스팅 전체를 꽉 채워서 포스팅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글쓰기가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불편한 점을 따지면 각종 위젯을 왼쪽에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위젯이 한참 아래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가장 하단에 놓이기 때문에 각종 위젯을 노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위젯을 노출하는 거는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블로그 레이아웃을 짜서 블로그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그런 이제 그 구성의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메뉴와 함께 블로그의 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가 운영했던 그 블로그의 제목에 걸맞는 대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4가지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 R&D 지원사업 산업브레인 정책자금 마스터. 요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걸 봐도 제가 정책자금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R&D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거를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강의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이렇게 블로그 대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광명 맛집 체험 가입이라는 것인데요. 그 갈비집의 레이아웃을 맨 위쪽에 메인 카피를 위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에 주요 메뉴인 돼지갈비와 샐러드 바에 대한 그걸 안내하고 소재지와 영업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체험가입이라는 그 네이버 푸터를 집어넣어서 블로그에서 봐도 블로그를 그냥 대문만 본 사람도 체험갈비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시는 그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전문으로 할 수 있게 정책자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이렇게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레이아웃과 카피를 구성했고 오른쪽에 신뢰를 주기 위해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시를 보시면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많이 알 수 있겠는데 경매라는 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원의 이미지와 이제 땅을
경매를 한다는 모습을 통해서 왼쪽에다 해놨고요. 메인 카피와 함께 어, 어떤 걸 하시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경매 박사 남스터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대문만 보더라도 이런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그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했으면 이제 블로그가 글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읽혀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활동 지수라는 게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과 교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신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블로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첫 번째로는 활동 지수가 있습니다. 활동 지수는 운영 기간과 글의 포스트의 수, 그리고 빈도를 얼마나 잘 쓰는 포스트 개수의 빈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직접 꾸준히 오래 많이 일기 쓰듯이 쓰는 게 활동 지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 소통 지수는 포스트의 주목도와 포스트의 인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 이웃 수, 엮인 글, 공감, 댓글의 덧글, 이런 요소들이 포스트 주목도인 소통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지수는 콘텐츠가 얼마나 내실 있게 썼는지,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방문자 수와 함께 블로그에 머문 체류 시간, 그리고 글을 조회해본 조회수,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것들을 내가 퍼간 스크랩 수, 이게 인기 지수입니다. 네 번째로 블로그 지수 네 번째로는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신뢰 지수는 C랭크라 그래서 그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블로그가 어떤 분야의 글을 쓰고 있는 블로그인지를 네이버 로직 자체가 평가를 해서 글을 상위 노출이 될지 아니면 글을 떨어뜨릴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네 가지 지수,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구성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글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올리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검색 내가 블로그를 썼는데 글이 노출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검색 상위에 블로그 콘텐츠가 노출되는 필수 노하우입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라는 게 반드시 이걸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블로그를 제가 15년간 운영했던 사례와 최근에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발표한 다양한 어떤 블로그에 대한 평가 방법,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강의들, 제가 이제 강의도 하지만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에서 전문가들이 말했던 분야들을 합쳐서 공통적인 요소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블로그 제목과 프로필, 카테고리 내에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할 건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목을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핵심 키워드를 제목에 1회 정도 넣어주고 본문에 5회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 1회라고 적어놨는데 태그는 솔직히 상위 노출랑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좋다고 태그도 한 번씩 언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 내 키워드는 뒤에보다는 앞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동탄 맛집이라는 걸 쳤을 때 맛이 있는 동탄 맛집보다는 동탄 맛집 어디 이렇게 동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배치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물론 뭐 솔직히 내가 넣고 싶은 키워드가 많긴 하겠지만 띄어쓰기 포함해서 25자 내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와 색상을 강조해서 크기를 키워주거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의 경쟁이 매우 약할 경우에는
경쟁 키워드와 함께 유사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자 수는 약 700자, 700자를 넘지 않는 게 좋고요.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정도 해서 600에서 800자 내외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이미지는 한 6개에서 13개 정도 쓰는 게 좋은데, 그 이미지를 무조건 많이 썼다고 뜨는 건 아니지만 한 6개에서 10개 정도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만약에 뭐 중복되는 이미지다, 아니면 공통되는 이미지다 하면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미지 자체도 유사 문서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제 사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진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 항의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캡처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이미지를 올릴 때 그 컨텐츠를 뭐 1, 2, 3, 4, 5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명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명에도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미지 파일명에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이제 그 그 네이버의 검색 로봇 엔진 자체는 그 모든 콘텐츠를 텍스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도 말하는 저기 HTML 그 키워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명도 반드시 키워드로 저장해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 텍스트가 반드시 들어가고 이미지와 동영상이 같이 조합되는 글이 있을 경우에 검색 상위 노출되는데 매우 유리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 상위 노출의 중요한 순서는 사진과 동영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도 아까 말했던 키워드의 개수, 본문의 1회, 제목의 1회, 본문의 5회를 언급해주고 태그를 넣어주면 매우 상위 노출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700자 내외, 그 다음에 공감, 덧글, 스크랩의 순서가 많은 게 상위 노출되는 데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글을 쓰신다면 글 상위 노출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상위 노출되기 위한 노하우를 알아봤다면, 뒤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품질로 가는 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 잡기. 우리가 이제 컬투쇼를 보게 되면 거기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바로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뜨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저께 이제 라디오스타에 조윤성이 나왔는데 실시간 검색어가 1위가 조윤성이 나와 있습니다. 조윤성이 나와 있을 경우에 그걸로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물론 그날 자체는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되고 검색이 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다음날 그 무한하게 뛰었던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다음날 되면 아래로 다시 꺼지기 때문에 어떤 네이버 로직 엔진 자체가 어뷰징을 진행하는 블로그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내 블로그가 저품질로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제목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아까 조인성의 포스트를 쓰는데 조인성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낚시성 제목으로 사람을 유인하게 될 경우에 내 글이 저품질로 가는 1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뉴스 칼럼 타블로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무한하게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에도 저품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한 키워드를 본문에 5회 정도 언급해 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키워드를 뭐 10번, 20번 아니면 그 이제 뭐 숨기기를 통해서 블로그를 뭐 키워드 100개, 200개 넣어서 이렇게 막 그 노출을 시도하는 뭐 그런 불법 업체들도 있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과도한 특정 키워드를 반복했을 경우에 저품질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글에 그 이제 상업적인 덧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블로그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에 이웃을 맺어주는 그런 상업적인 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는 또 이게 저품질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링크를 걸 때 외부 링크를 많이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 뭐 네이버 URL은 상관없지만
뭐 외부의 쇼핑 링크라든지 이렇게 외부 링크를 많이 거는 거는 접근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정확히 이제 상위 노출되는 요소들도 알아봤고, 블로그는 결국에는 검색 노출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잘 활용해 노출에 유리한데, 키워드를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대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에 대한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한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뽑아놓고 그 블로그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관성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블로그의 제목이나 본문에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조합은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는 좀 지양을 하고 주제, 소재, 특징, 지역 등을 알 수 있게 키워드를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대행 빠른 포항 땡땡땡 뭐 쇼핑몰, 예를 들면 일본 직구 교육 전문 대한민국 땡땡땡 이렇게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키워드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지난달 월별 키워드에 대한 검색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검색수를 보고서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략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색을 하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이버에 블로그명을 검색해도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이것도 저품절인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라졌다는 게 뭐 1페이지에서 노출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블로그가 안 보인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요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팅용 키워드는 월간 조회수 낮은 것부터 공략해서 홍춘서커스님 강의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키워드 트렌드 검색에 들어가면 검색이나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면 인기 있는 검색어라든지 최근에 많이 쓰는 키워드를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의 포스팅에 키워드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 소통 및 인기 지수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웃 맺기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이웃을 맺고 댓글, 공감, 스크랩을 잘 활용하면 지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합한 이웃의 수는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로그 이웃이 583명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블로그를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문자 수는 뭐 200에서 300 정도 머물러 있지만 어쨌든 이웃이 580명이 있기 때문에 제 글을 매일 읽고 있는 사람이 58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웃은 방문자 500에서 2000명 정도 있는 분들을 주로 이웃을 맺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일 글을 쓰거나 매일 댓글을 다는 열심히 활동하는 블로거와 이웃을 맺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투철한 블로거, 그리고 내 관련 분야와 관계 있는 블로거와 이웃을 맺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이자 타겟 고객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이웃을 맺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그의 소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지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 즉
경험들이 들어간 글을 쓰는 게 좋고요. 글 쓸 때 내가 가진 분야의 진성 자료를 공유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정책 자금에 대한 글을 쓰면 그런 정책 자금 관련된 소책자를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서 사람 받을 수 있다면 블로그에 조회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늘어나기 때문에 블로그가 인기 있는 블로그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싱크로율이 맞는 사진을 찾는 게 좋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도 있고 내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 글의 내용과 정확히 매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유 정신으로 정성껏 포스팅을 하는 그런 소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된 글이기 때문에 나만의 경험이 들어간 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연속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그게 바로 뭐 일기가 될 거고 그 일기를 묶어서 책으로 바로 엮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글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관 관련된 포스트에 링크를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혜택이라고 하는 글을 썼으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서 그 연관된 글을 다시 한번 봐서 사람들이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에 대한 거는 타겟층이 활동할 수 있게 1시간 전에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소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 교재에는 없지만 네이버 정책이 변화된 게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PC 블로그의 꾸미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상단 메뉴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상단의 내 메뉴를 통해서 세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블로그의 관리 영역, 글쓰기, 관리, 통계, 꾸미기 영역의 스킨, 변경, 리모컨, 아이템 팩토리로 관리 영역과 꾸미기 영역으로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킨 선택하기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스킨을 고르기가 좀 별도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스킨 선택을 따로 할 수 있게 별도 카테고리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킨 선택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제공하는 스킨을 선택하고 스킨 관리에서는 내가 만든 스킨과 아이템 팩토리 스킨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에 관리자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 꾸미기에 들어가면 리모컨 영역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통해서 타이틀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 영역을 포스트 영역을 바꾸고 그렇게 이제 뭐 스킨을 바꾸면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 UI 개선을 중점적인 리모컨은 UI 개선이 중점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다양한 디자인 설정으로 리모컨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리모컨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보기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타이틀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 300픽셀 정도를 해서 블로그에 타이틀을 꾸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00픽셀로 늘어나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이나 그 스킨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좀 더 늘려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정책 변화된 게 이제 본문 스크랩에 대한 부분이 정책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본문 스크랩 한다는 것은 원작자가 작성한 글을 복사하는 형태로 내 블로그에 이동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글을 내가 포함했을 때는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그 글을 노출하기 싫어서 비공개로 전환하더라도 그 다른 블로그가 스크랩한 글들이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삭제를 했는데도 남이 포함한 글들이 그대로 떠 있어서
되게 불편하거나 글을 삭제할 때는 그 스크랩한 사람을 찾아서 일일이 요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변경 전의 방식을 카피 방식이라고 하고 변경 후의 방식을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피 방식은 원본 글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어도 스크랩된 글의 내용이 변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제 변경 후 레퍼런스 방식은 원본 글이 수정되면 스크랩된 글의 내용도 변경되고 원본 글이 삭제되면 스크랩된 글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한 글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내가 글을 무조건 퍼왔을 때 그 원작자가 글을 삭제하면 내 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뀐 정책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스크랩된 글의 재스크랩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크랩을 하려고 그러면 원본 글로 이동해서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랩된 글은 앨범형 보기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썸네일은 노출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원본 글이 비공개일 경우에는 스크랩이 전혀 안 되고요. 공개 범위에 따라서 스크랩 설정 가능 범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일 경우에는 에만 본문 스크랩이 가능하고 이웃 공개의 경우에는 링크 스크랩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글이 삭제될 경우 스크랩 글 내의 본문 역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이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글을 퍼간 사람들의 다 일일이 찾아서 내가 삭제를 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됐으나 지금은 내 글을 삭제해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글을 올리시는 분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글이 퍼져나가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알아봤습니다. 뭐 당연히 지면이나 시간 관계상 뭐 정확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성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블로그를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